안녕, 추적입니다. 20강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2단원도 슬슬 막바지에 들어가는데요. 마지막 주제 지방자치, 이번 강에 또 열심히 정리해보죠. 이 지방자치 쪽이 여러분들은 뭐 해당되는 교육과정에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건 별로 아닌데, 과거 교육과정이랑 비교해드리면 이게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중단원 하나로. 이건 왜 얘기하냐면, 기출문제집을 뭐 샀어요. 정치여법 1등급을 위해서. 근데 이쪽 내용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뭐 추가됐다기보다는 그전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걸 뭐 언급 정도는 했는데 이렇게 중단원 하나로 배우질 않았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풀면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좋은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차근차근 정리해 주길 바라고요. 시작을 여는 글 확인. 인생을 따분하게 하는 것은 동기의 결핍이다. 그 인생이 따분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동기의 결핍,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기 결핍.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 동기라는 게 있죠. 동기. 그러니까 왜 하게 되었는가, 뭐 어떤 것에 기인하여 내가 뭐 어떤 행동을 뭐 하게 되었는가, 이런 동기가 없으면 인생 자체가 따분합니다. 뭐 혹은 공부도 상당히 따분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 여기서 준비했냐면, 지방자치 이걸 왜 배우는지를 모르고 그냥 뭐 나와 있는 개념이니까 보고 뭐 암기하고 문제 풀고 이러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방의 사무를 뭐 지역 주민들이 뭐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방자치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얼마만큼 우리 일상생활과도 가까이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죠. 봄이네요. 봄. 이 보니까 4월 달인데 이게 전국에서 시행되는 축제를 다 모은 게 아니고요. 그냥 4월 달 정도랄까? 뭐 3월도 있긴 한데 3, 4월 정도에 있는 봄꽃 축제만 나열한 게 이 정도입니다. 이 그림 안에 다 담아내지 못하는 축제도 뭐 있을 텐데요. 이거 말고도 여러 다양한 축제들이 있죠. 봄꽃 축제 말고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양한 축제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왜 준비해 왔냐면 고민을 해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역 축제가 많아졌을까? 한번 고민해 봤는데 각각의 지역 축제가 막 확실하게 부각된 게 한 90년대 중반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그게 모든 축제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었거든요. 뭐 그전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게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게 1991년, 그 다음 95년 요 즈음에 선거를 통해서였는데, 이게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자기가 대표가 됐어요. 지방의회 의원이 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선생님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지역 하면 떠오르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게 뭐 랜드마크라고 해서 어떤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뭐 딱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선생님 고향 제주 그러면 유채꽃 큰 잔치. 이 유채꽃 큰 잔치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안에 있는 축제들은 다 달라요. 다른데 그냥 그런 지역성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들이 언제부터였는가를 따지면 우리 일상생활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제주도에 뭐 들불 축제도 있대요. 선생님이 가보진 않았는데 그냥 영상이랑 뭐 사진으로만 봤는데 와, 장관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들에 불을 놓는 그런 축제도 뭐 다양합니다. 먹거리 축제도 있고요. 볼거리, 상당히 즐길 거리들이 많은 이런 축제와도 관련 있는 지방자치. 네, 지방자치의 유형 먼저 배울 겁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주민참여제도까지인데, 이 내용을 보세요. 이게 한강에다 담아내기가 좀 곤란할 정도의 분량 아닙니까? 우리 딱 요 정도 분량을 국가기관 정리할 때는 총 5강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압축적으로 요약하기 위해서는 판서 중심도 뭐 중요한데 이번 강에선 좀 교재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적을 거 말고 볼 것들은 따로 이렇게 보고만 넘어가는 걸로 이 강의의 이제 흐름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도 뭐 적을 건 적어봐야죠. 지방자치인데 지방자치의 의미가 있어요. 아까 시작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역의 사무를 뭐 지역 주민들이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방자치제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뭐 의미는 다 적을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방자치 유형, 용어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되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 국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라고까지는 부르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부르는 표현인지를 살짝만 적어보죠.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지역에 관련된 일까지 다 알아서 하지 말고 그런 걸 중앙집권체제 이렇게 부르죠. 중앙에서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서 지역에 있는 일들까지 다 중앙에서 결정하는 거. 그러지 말고 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좀 나누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자. 그렇게 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걸 단체자치 이렇게 부릅니다. 단체자치 이렇게 불러요. 이게 우리 교재에서는요, 행정적인 의미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죠. 지역에 있는 일들은 지역 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한다. 이걸 주민자치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우리 교재에서는 정치적 의미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요 행정적이다, 정치적이다 이건 뭐 아주 암기할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지방자치의 의의가 뭐냐,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정리할 때 보면 권력 분립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권력 분립. 혹은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민주주의의 학교, 뭐 혹은 뭐 체험장 이런 말도 합니다. 이건 뒤에 가면 학자들의 이야기가 쓰여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때 가서 또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풀뿌리 민주주의 뭐 이렇게도 불러요. 자, 그 다음 권력 분립 원리에도 권리가 아니라 권력 분립 원리 혹은 권력 분립을 실현한다. 이렇게 쓸 때 이때 또 하나의 용어가 나옵니다. 수직적 권력 분립이란 말을 써요. 수직적 권력 분립. 자,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여기 중앙정부랑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위아래가 있거든요. 위아래.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와 뭐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가 있죠. 서울특별시에도 서울특별시 안에 여러 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아래 요 수직적인 권력 분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고 하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이 수평적 권력 분립은 대체로 어떨 때 쓰는 말이냐? 우리 그 전에 이미 배웠어요.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입법권, 그 다음에 뭐 행정권이 있어요. 사법권도 있죠. 이걸 한 명이나 한 국가기관에 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법권을 분리를 시키면 이렇게 하면 이권 분립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하면 삼권 분립이죠. 권력 분립에서 이권 분립을 주장한 게 로크였고 삼권 분립 주장한 게 몽테스키웨였고 그 이권 분립 그 배경에 따라서 로크의 주장에 따라서 의원 내각제, 그 다음 삼권 분립, 엄격한 견제와 뭐 균형의 원리, 그래서 몽테스키웨의 삼권 분립 정신에 따라서 뭐 대통령제 이거 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이런 권력 분립 왜 하느냐? 여기 써있죠. 싹 일부러 사람 인자를 써본 거예요. 권력 분립은 이제 권력을 분립시켜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배웠던 건 사실상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법을 적용해서 다툼을 해결하는 이 국가기관의 기능적인 분리랄까?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곳 따로,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라 집행하는 곳 따로, 재판을 열어서 해결하는 곳 따로, 이런 걸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고 부르는데 반하여 여기 있는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는 건 이 단체 자치의 성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다 하지 않고 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기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수직적 권력 분립은 뭐와 대비되는 표현일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서 중앙집권과 대비되는 표현이랄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지방분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여러분 교재 52페이지에 의미 있어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해서 해당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지방자치라고 하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지방자치 유형이 있어요.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뭐? 요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에 관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 정치적 측면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다 집중하여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갖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뭐 단체자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의가 민주주의 이상인 자치의 원리에 충실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뭐 민주주의의 학교다, 체험장이다 이런 말도 쓰고요. 지방분권의 실현. 그래서 거기 보니까 수직적 권력 분립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중앙집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 요런 정도 적어주시면 좋은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밑에 가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있어요. 일단 시행 과정도 좀 들여다볼 거고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시행 과정, 요 역사적인 것들은 선생님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 그냥 4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 그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정리할 때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한번 주소를 불러볼래요? 혹시 적어볼래요? 한번 그냥 옆에 여백에다가 적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서울특별시, 뭐 이거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 강남구,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 뭐 뿐만 아니라 이 동이 도곡동, 뭐 몇 번지, 혹은 뭐 요새는 그 집원 주소 말고 도로명 주소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쓸 겁니다. 근데 선생님 전 경기도 사는데요. 경기도 어디? 뭐 수원시? 수원시에도 무슨 구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해볼까요? 영통구가 있어요. 선생님 저희 지역도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도 있고 부산광역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어떤 구가 있죠? 해운대구? 선생님 이게 잘 모르니까 이 지명을 적을 때 다소 조심스러워요. 해운대구에 해운대동이 있나요?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경기도에도 군이 있어요. 이렇게 막 적어보는 거예요.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의 용문면 뭐 이런 데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인데, 선생님이 이걸 왜 적는 거냐면,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를 우리가 선거로 뽑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뭐 동기 결핍이 인생을 따분하게 만든다. 이걸 왜 배우는지 모르면 이 지식이 저 멀리 가버리죠. 그러지 말고, 선생님 저 살고 있는 곳 주소가 이렇습니다. 쭉 나열해 보면 앞에 걸 광역이라고 불러요. 광역. 뒤에 걸 기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따로 있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다 같은 시처럼 보여도 서울특별시랑 수원시는 광역과 기초로서 서로 급이 다릅니다. 무슨 서울특별시가 막 높이 있고 뭐 수원시는 저 아래 있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이게 자치단체를 구분하는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어디 급이냐면 경기도급이죠. 경기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가 있죠. 특별시가 있습니다. 광역시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도 있죠. 특별자치시도 있어요. 이런 광역급의 광역급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 기초라고 하는 건 주소를 쓸 때 두 번째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쉽습니다. 이걸 왜 알려드리냐?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쪽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여기 대표들. 여기도 선거를 통해 뽑는데, 그러네요. 여기 영통구, 강남구, 해운대구 똑같이 구로 끝나는데, 이 영통구는 강남구랑 해운대구와 또 같은 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이 구청장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구청장을 우리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서 선거로서 뽑느냐 그러면 영통구청장은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뒤에까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읽어나갈 때 잘 보세요. 읽어나갈 때 정말 중요한 얘기가, 광역은 광역대로 의결기관이 따로 있고요. 또 뭐 기초는 기초대로 의결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 말을 아주 잘 살리셔야 돼요. 의결기관이 있으면 누구도 있냐? 집행기관도 있어요. 집행기관. 여기도 집행기관이 있거든요. 이거를 다 알아야만 나중에 여러분이 선거 파트에 가서 왜 지방선거에서는 한 사람당 이렇게 많은 표를 줄까? 7장을 주는데 한 명당 7장을 주는 게 왜 그렇지? 7장을 주고 다 어디 누구를 뽑으란 얘기지? 이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또 정리할 때 이 방법도 의미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우리 다 배웠죠. 대통령 배우기 전에 국회도 배웠죠. 그럼 국회를 뭐라고 하냐? 의결기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내세요, 계속. 그 다음 대통령을 집행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걸 딱 알아두면 그러네.
국회는 대한민국 의회입니다. 대한민국 의회.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쨌거나 대통령도 선거로 뽑고 국회의원도 선거로 뽑아요. 그럼 국회의원 선거는 한 사람한테 몇 장 준다고요? 2장 준다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건 정리를 했어요. 국회 파트에서. 왜 그렇다고요? 후보자도 뽑고 정당도 뽑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시면 그러게 대통령 뽑을 때 1장 주겠죠. 국회의원 뽑을 때 2장 줄 겁니다. 여기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하나의 선거에서 다 뽑지는 않거든요. 임기가 다르기도 하고,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 대통령은 5년의 임기. 뭐 그래서 4년, 5년 이렇게 뽑다 보면 20년에 한 번씩 같은 해에 뽑는 때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를 똑같이 한 날에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는요, 예를 들어 도지사 뽑죠, 도의회 의원들도 뽑습니다. 이거 한 날에 다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7장을 주게 되는데, 왜 7장 주게 되느냐? 이 생각만 하세요. 국회의원 뽑을 때 2장 준다고요? 대통령 뽑을 때 1장 준다고요? 그러면 느낌을 살리면 서울특별시의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 계시죠.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울특별시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도 2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 뽑을 때 뭐 후보자의 한 표, 정당의 한 표, 그 다음 서울특별시의 대통령 같은 집행기관이 있죠. 서울특별시장입니다. 1장 주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넘어오세요.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그럼 수원시에 산다. 그럼 수원시 의회의 의원들을 뽑을 때 또 지역구 한 표, 그 다음에 또 비례대표 한 표. 그러니까 지역구랑 비례대표를 후보자의 한 표, 정당의 한 표라고 일단 기억하시면 벌써 몇 장이에요? 벌써 5장이 됐어요. 그 다음 수원시 장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원시의 대통령 같은 느낌이랄까? 그럼 벌써 6장이에요. 그럼 한 직책이 남았습니다. 어디 있냐? 이런 광역의 교육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부산광역시 교육감. 그래서 교육감까지 뽑는다고 하면 이런 선거는요, 지방선거라고 부를 거고요. 지방선거에서는 한 명당 7장을 줍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1인 7표제,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뭐 모르죠. 뭐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서 1인 7표제가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1인 7표제라고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두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를 한번 적어본 다음에 내가 지방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누굴 뽑을까? 뭐 기호 몇 번을 뽑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직책을 뽑을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에 산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들을 뽑기 위해서 후보자 한 표, 정당 한 표. 부산광역시 장, 해운대구다. 해운대구 의회에 뭐 후보자 한 표, 정당의 한 표, 해운대구 구청장이 있습니다. 6표.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교육감, 이렇게 7장을 주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까지 적어놓고서요,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내용으로 몇 가지를 추가해 볼까 하는데, 자, 우선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학교 시험이라면 충분히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초기에는 재헌헌법에 지방자치를 실시할 것을 명시, 이게 1948년인데, 그래서 재헌헌법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있기는 했었다. 해서 여기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침체기를 맞죠. 5.16 군사정변 이후에 지방자치를 실제적으로 중단했다. 거의 뭐 중앙집권 체제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방자치가 부활한다는 표현이 91년도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 95년도까지 와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러니까 이제는 다 선거로 뽑는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임기가 있죠. 임기는 4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기는 4년. 그래서 구체적인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뒤에 3단원 가서 또 선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할 때 또 한 번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순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순서가 막 뒤섞여 있을 때 배치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뭐가 앞이고 뭐가 뒤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아까 판서를 통해서 몇 가지를 기본기를 익히고 왔어요. 급별, 그러니까 광역이냐 기초냐. 그 다음 자치기관별로 의결기관이냐 집행기관이냐, 이렇게 잘 나누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광역이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뭐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도가 있죠. 경기도, 이렇게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여기 자치구라고 붙은 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 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구를 자치구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수원시 영통구. 영통구는 구청장이나 구의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거길 자치구라고 부르지는 않는구나.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왜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야 재밌는 거예요. 자치기관별로는 의회가 있어요. 국회의원 생각하면 좀 쉽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쪽은 대통령 생각하면 좀 더 접근이 쉬울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있죠. 자, 그때 지방의회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민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는 후보를 직접 뽑습니다. 누구 후보를 뽑죠. 비례대표 의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정당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방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2장 주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지방의회 2장, 기초지방의회 2장, 벌써 4장. 지위 보세요. 이것도 어떻게 딱 읽어주시면 좋으냐. 우리 복습해볼까요? 국회 지위 기억납니까? 여러분, 국회의 지위. 국회의 지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이자 국정통제기관, 이렇게 배웠었죠. 그리고 그게 고스란히 들어오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이듯이 주민의 대표기관이 지방의회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강남구 의회, 이런 곳이죠. 최고 의사결정기관,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견제를 할 수 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권한 보세요. 권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권한을 또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또 한 번 이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그냥 그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워낙에 똘똘하고 이러니까 한번 딱 한 걸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만 잘해두면 되는데, 이게 지금 선생님 뭐 그릴 것 같습니까? 이게 그냥 피라미드 그린 겁니까? 그런 리가 없죠. 법의 단계를 그려볼까 해요. 법의 단계. 벌써 눈치 빠른 친구들은 적고 있을 거예요. 훌륭합니다. 헌법, 법률, 이것도 배웠는데 명령. 여기까지는 많이 배웠어요. 헌법은 국회 의결만 거치면 되나요? 그 이후에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되나요? 기억나죠? 국민투표까지 거치죠. 그 다음에 국민투표까지 거치고 나서 이게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이 투표하고 그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드디어 헌법 개정이 확정이 되죠. 그럴 때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까지 봤는데, 그래서 헌법은 국민투표 이렇게 적어보시고, 법률은 누가 만들죠? 법률은 국회가 만듭니다. 명령은요? 요거 정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대통령과 행정부 파트에서 정리했는데, 명령은 대통령령도 있고 국무총리령도 있고 각 부령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요거를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냐면, 그러게 국회가 중앙의회라고 한번 적어보시고, 요쪽을 중앙행정기구니까 중앙집행기관이다. 의회라고 적어도 되고, 중앙의 의결기관이라고 한번 적어보시면, 그러네요. 여긴 다 중앙입니다. 중앙. 의결기관, 집행기관. 그렇다면 밑에 있는 2개, 조례와 규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제는 지방이에요. 지방. 그러니까 지방에 의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어요. 여기는 국회의원, 이쪽은 대통령을 떠올리면 여기도 지방마다 국회의원 비슷한 느낌의 의회 의원들이 있어야 되고, 또 지방마다 대통령 느낌의 집행기관 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거 누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뭐랑 비슷한 논리? 법률을 누가 만든다? 국회가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여기도 한번 써볼까요? 지방의회는 지방의 의결기관이고요. 이렇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 집행기관이다. 적어두시면 이해가 더 빠를 거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 2개를 묶어서 부를 때 쓰는 말이 있어요. 2개를 자치법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는 게 누구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의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장도 규칙이라는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입법권이 국회한테 있어요. 그때는 법률을 제정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대통령도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그리고 국무총리도 국무총리령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원리를 요 밑에 지방까지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더욱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게
정리가 되죠. 조례를 누가 만들까요? 조례를 제정한다. 의회가 합니다. 지방의회. 그런데 개폐권은 무슨 말이냐? 개정한다, 폐지한다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하고 폐지시킬 수도 있는 이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지방의회한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 확정권, 이것도 어렵지 않죠. 왜 그러냐? 우리가 국회가 이 나라 살림 전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확정한다라는 걸 국회 파트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지방의회는 뭐 한다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 확정권을 갖는다. 됐죠? 그 다음 예산결산 심사권이라는 말을 국회에서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는 심사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산결산 승인권이라는 말을 지방의회에 쓰시면 아 그러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도 이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세금이라는 게요. 세금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 있어요. 국가에 내는 세금을 국세, 지방에 내는 세금을 지방세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지방에도 세금을 내고 국가에도 내는데 그러면 결국 이 지방마다도 그 살림을 위한 예산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특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만큼 돈이 필요하다. 그럼 이 정도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면 지방의회,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이걸 심의하고 확정하고 나서 서울특별시가 잘 썼나? 이것도 예산을 결산하고 승인한다. 이제 결산한 걸 승인한다. 해서 예산결산 승인권이라고 부른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가 아니죠.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 장이 나옵니다. 장. 이거는 서울특별시 장, 혹은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이죠.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임기가 4년이다. 기억하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다. 권한 보세요. 각종 행정사무의 처리권. 그렇죠. 이쪽은 행정이죠. 행정. 그러니까 중앙행정부를 대통령이 중심으로 구성을 하듯이 이제 지방행정은 누가 담당한다? 장들이 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 그러니까 명칭이 좀 다르죠. 경기도의 장, 도장이라고 부르지 않죠. 도지사 이렇게 부르고요. 서울특별시 장, 구. 자치구는 구청장 이렇게 부르죠. 그럼 군은요, 군? 아까 양평군 이런 데 있죠. 군수가 있죠. 군수. 군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소지를 기준으로 누가 대표인가.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은 친구들은 진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름도 확인해 보시고 정당 소속이라면 어느 정당 소속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는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 예를 들어 경기도 지사다. 그러면 이분이 당선된 게 언제지? 원래 이 지방자치단체 장은요 3번까지 할 수 있거든요.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장 그러면 언제부터 서울특별시장 역할을 담당했었지? 쭉 보면 선거를 이렇게 3번째까지 해서 당선된 분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관심을 늘리면서 그래야만 자기 지역의 일들에 대한 관심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의 일들도 당연히 주요 관심 대상일 수 있지만 지역마다 독특한 그런 행정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 그러네요. 이거 우리 대통령 파트에서 공무원 임면권이라는 게 있었죠. 임명하고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으로서 이거 오타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휘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규칙 제정권이 여기 있네요. 아까 지방의회는 뭘 갖는다?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 및 개폐권이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 제정권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비교를 할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방의회를 의결기관이라고 부르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집행기관이라고 부른다. 이 말 헷갈리면 문제풀이가 상당히 애매해지고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완강 코드를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보여주세요. 띠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정리하는데 이거 다 적어보세요. 한번 구성과 지위와 권한까지를 다 적어보면서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밑에 가면 주민참여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밭입니다. 문제밭. 공부를 좀 해보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이거는 낼 수밖에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학교 시험 대비이기 때문에 단답형으로도 여러분에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도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앞에 주민자가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뭐였는데 이러면서 문제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민 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 참여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여한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를 통해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를 통해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다.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하는 게 기본적 수단인데 이것도 이거지만 여기가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밑에도 나와요. 근데 가만 보세요. 주민 뭐야? 뭐야, 다 주민자가 붙어. 그렇죠. 이게 지금 지방에 주민 참여제도다 보니까 주민자가 대체로 앞에 붙어서 더욱더 헷갈릴 텐데 쓸모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쓸모.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감정이입하면서 아, 내가 이런 제도에 참여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참여하게 될까? 자, 읽어봅니다. 주민투표제도. 선생님, 국민투표제도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 그렇죠. 그럼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혹은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걸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제도가 국민투표 제도였습니다. 어딘가 또 적혀 있지 않습니까? 헌법 개정할 때도 국민투표를 하죠. 그러면 주민투표는 뭐냐? 말 그대로 지역의 일들을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찬성 반대 형태로.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 등을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 결정하는 제도. 그러니까 투표라고 적혀 있으면 선거도 투표로 하죠.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 가면 또 투표한다는 말도 쓰죠. 근데 이쪽에 있는 건 대표자를 뽑는 그런 투표가 아니고요. 이쪽은 할 거냐 말 거냐, 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의사표시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민투표제도고, 주민소환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 소환제도라고 할 때 다시 불러온다, 소환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표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이 소환 투표를 통해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물러나도록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직무에 좀 게을리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에 왜 동그라미 친 거냐면, 이 투표라는 두 글자만 보고 그냥 덥석 주민투표제도라고 적긴 곤란합니다. 왜요? 이건 소환투표일 수 있기 때문에. 소환투표는 뭐예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소환투표를 통해서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를 주민소환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선거를 통해 뽑힌 이 지역의 대표들이 이게 소환되고 싶지 않거든요. 당연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다시 한번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이 소환투표를 통해서 자기한테 물러나래요. 아, 그렇죠. 이것만큼 또 부담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민소환제도가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 그 대표들에게 책임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다. 주민발안제도는요,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 근데 이게 어떻게 시행되냐? 조례 개폐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조례 개폐 청구권이라는 형태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발안이라고 하면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조례를 개정해달라, 폐지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례 개폐 청구권을 통해서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 정리하시고요. 하나 더 깊이 있게 가고 싶은 친구들은요, 이것도 적어볼래요? 그럼 선생님, 이거는 지역에 관련된 거니까 나라 전체로 국민에 관련된 국민투표 이런 것도 있나요? 아까 얘기했죠. 이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소환제도도 있을까요? 국민소환제도 이거 없어요.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주민발안제도가 조례개폐 청구권을 통해서 인정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국민발안제도라는 게 있나요? 이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그 전에 이미 직접민주정치의 요소라는 걸 정리하면서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제도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건 국민투표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민소환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소환투표를 통해서 해임시킬 수는 없다 라고 정리했던 게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누구는 가능하다? 여기 나와 있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민소환제도는 있고 국민소환제도는 없구나. 국민발안제도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비교하면서 정리하면 완벽하고요.
주민감사제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감사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예요. 청구제도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 그전에 뭐 국정감사할 때 쓰는 그 감사, 뭐 혹은 뭐 감사원 할 때 쓰는 그 감사,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지 이게 무슨 뭐 이게 뭐 고맙다 이런 뜻이 아니죠. 주민감사제도가 아니고요. 주민감사청구제도다. 이런 것도 함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주민들이 직접 감사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요. 감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도 있어요. 그 다음 주민참여예산제도, 얘도 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건 어떤 거냐? 예산이라고 하는 게 뭐다? 쓸 돈을 미리 예산해 보는데, 그러면 한정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때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 우선순위랄까? 아유, 이 예산이 넘쳐나면 그래요. 뭐 주민들 이용하게 도서관도 좀 더 짓고, 그 다음 공원도 잘 만들어 놓고, 보도블록도 또 필요할 때마다 다 교체를 하고, 도로도 보수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지역마다 이제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지원 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한정된 예산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 우선순위를 분명 정해야 될 겁니다. 그때 이 행정 관료들, 뭐 공무원들 생각만으로 이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죠. 청원제도도 있어요. 주민청원제도. 우리가 청원이란 말 처음 듣는 거 아니고요. 이것도 복습해보면 언제 들어봤냐? 언제 들어봤을까? 기본권? 그러네요. 기본권. 기본권의 종류가 총 6개. 그 중에서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추구권, 그 다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그렇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청구권 중에 국민들이 국가기관의 요구사항들을 문서로서 청원할 수 있다. 청원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제도 분명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주민참여제도인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까봐 우리 교재가 정말 친절하게 54페이지 오른쪽에 주민소송이란 이런 뜻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런 뜻이다. 다 적혀 있거든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주민소송.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한 예산 집행을 하였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민이나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주민참여제도의 하나구나. 주민소송제도라고 하는구나. 밑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네요.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합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등의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지방자치단체는요, 아예 그냥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도 그 코너를 따로 마련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언제든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하는 곳도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아주 의미 있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할 건 이제 기본기가 다 됐기 때문에 읽기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더 확인할 건데요. 요 읽기 자료는 어디 있나? 요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브라이스라는 학자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일 뿐 아니라 교실이다. 민주주의의 교실. 이렇게. 그 다음 밀이 있어요. 밀. 이거 학자 이름이죠.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 이거 주민이라고 읽어두셔도 돼요. 주민의 의사표현 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 체험장, 학습장 이런 얘기가 요 전체에 드러나 있는데 이건 지방자치의 중요성이자 의의를 밝히는 문장이고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 이러한 지방자치 수준의 민주주의 참여 과정은 전국적인 민주주의 실현 과정에도 기여를 한다고 본다. 쉽게 생각해보세요. 학교의 의사결정, 학교의 문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확장이 되어서 이제 지역 내 문제에도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국가적 차원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점점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 번쯤 정리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교육감의 지위와 역할.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런 제시문이 만약에 문제 주어졌다 그러면 교육감이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갖는 것인가를 뽑아내는 정도랄까. 시도의 교육학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시도의 교육감을 둔다. 그러니까 영역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도 교육감의 역할과 경기도 도지사의 역할은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교육감을 따로 뽑는 거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조에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그렇죠.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는 뭐 달달 외울 것까지는 아닌데 한 번만 이것도 생각을 해볼까요? 교육의 영역은 정치적 중립성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1인 7표 제도를 통해서 교육감도 뭐 도지사랑 서울특별시장이랑 뭐 강남구청장 뭐 등등 이제 함께 같이 뽑는데 그 교육감 선거는 좀 독특해요. 다른 선거들은 정당이 공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호라는 걸 딱 받아요. 예를 들어 뭐 기호 1번 뭐 A당 누구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혹은 뭐 저희 정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데 교육감은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기호도 없나요? 네, 기호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지를 호소하느냐 뭐 투표용지 첫째 칸 뭐 셋째 칸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 중립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 거구나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당 소속인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과 과제가 있어요. 이것도 적는 게 아니죠. 별로 적을 필요 없이 그냥 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긍정적 측면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어볼게요. 지방자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걱정스럽고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한 것도 있더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다소 한계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국세 중심의 조세제도에 따라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다. 이건 조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세금을 국가에 낼 때 국세, 지방에 내면 지방세 이렇게 불렀죠.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세 수입이 다르겠죠. 그러면 지방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건 얼마만큼 국가의 도움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이렇게 거두어진 지방세 등을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은 그만큼 국가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방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치가 않고 항상 국가, 이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재정 자립도라는 말을 설명해 봤고요. 그만큼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면 중앙정부 주도에 따른 지방분권의 미약함, 이걸 지적할 수 있고요.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하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거나 그 다음 지방선거에 대한 상대적 참여 부족. 선거가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데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게 지방선거입니다. 때로는 어떤 데는 막 40%가 되네 맞네 이런 데도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 유권자가 100명인데 40명 정도밖에 투표하러 나오지 않게 되면 그때 뽑힌 대표들이 누구의 대표야?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나? 이런 의심을 갖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을 꼬집을 수 있고요. 지역 이기주의 혹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도 있죠. 뭐 님비 현상, 핀피 현상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선호시설 우리 마을엔 절대 안 돼요. 이게 님비 현상. 선호시설은 제발 우리 마을 먼저 이런 핀피 현상도 지역 이기주의의 사례로서 정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발전 격차, 그렇죠. 이게 아주 발전한 도시는 많이 발전했는데 그러지 못한 곳은 시설 부족, 뭐 인력 부족, 뭐 등등, 뭐 재정 부족 이런 것들이 다 지적이 될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지방분권을 강화합시다.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합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좀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진단과 처방 아닌가요? 아까 문제점을 지적했죠. 하나, 두 개, 세 개 문제점 지적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해결 방안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다소 완화시키자. 국세와 지방세 간의 적절한 균형 방안을 모색하자. 국세 중심이다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적어지면 이게 불균형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 양 넘김으로써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자. 그 다음 밑에는 참여하자, 협력해 나아가자. 됐죠? 뭐 크게 어려운 얘기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55페이지에 있는 조례와 규칙, 여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례 누가 만들어요? 규칙을 누가 제정하나요? 조례는 지방의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
그 써있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왜 그럴까요? 법령의 범위.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법률과 명령을 함께 부를 때 법령. 그러네요. 상위법, 밑으로 갈수록 하위법. 이런 얘기 했잖아요. 상위법에 하위법은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 누구? 지방의회. 그 다음 조례를 또 위반하지 않아야 되는 이 규칙제정권 지방자치단체장.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쪽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누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랑 여기에 쭉 해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표시해 두시고요. 자, 밑에 분석이 나와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조례와 규칙이라는, 그러네요. 자치법규다 함께 부를 때 이런 말도 쓰는구나.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고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데 각각 상위의 법규, 조례는 법령, 규칙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위의 법규에 어긋나는 조례나 규칙은 효력이 제한되거나 상실될 수도 있다. 한편 조례와 규칙 역시 법규이기 때문에 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구나. 마지막 자료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정당 공천제. 여러분이 다소 생소해 할 수 있는데 공천이라는 말은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공천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들도 공천을 받습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아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혹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자료에 하나 두 개 이렇게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 이 공천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가장 큰 문제로 양당 구도하에 정당 공천제를 꼽고 있다. 전문성보다는 그 정당에 오랫동안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을 그냥 지방의회 혹은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공천을 하는 이런 현상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보좌, 평가 시스템이 미흡한 것도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꼽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눈치를 봐야만 되는 이런 지방의회 의원들. 그러니까 정당 공천제를 그냥 폐지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정치 사회적으로 취약한 신진, 소수 세력과 여성 및 장애인, 정치적 기반이 약한 각계 전문가의 정책 개발과 결정, 집행 과정의 참여 및 선출직 참여는 주로 정당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정당 공천제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석 자료 보시면 정당 공천제란 국민의 대표가 될 후보를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한다. 이게 바로 공천입니다. 이러한 정당 공천제가 지방자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먼저 읽었던 게 정당 공천제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적인 문장이고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 읽었죠. 두 번째 자료는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즉 다원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라도 정당 공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읽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번 강 준비된 내용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어때요? 문제를 막 풀고 싶죠? 근데 문제가, 6문제가 뒤에 기본 문제로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바로 다음 강에 이어서 차근차근 정리해 볼까 합니다. 꼭 풀어오시고요.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재규였습니다. 안녕!